지금부터 20년 전에 2001년 8월 하순에 당시 IMF로부터 꿨던 돈이 144억 SDR이라고 합니다. SDR 특별인출권이라고 해서 그거 중에 마지막 남은 1%도 안 되는 그 금액 1억 1000 SDR을 이제 갚는 그 사진 동영상이 며칠 전에 KBS 뉴스인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당시 이제 박승 총재님 전임자인 전철환 총재께서 그 마지막 그 결재를 하시고 그 결재에 따라서 이제 자금 이체가 돼서 100% 이제 상환을 했고 그걸 잊지 않으시고 지금 김대중 도서관 측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셔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 2001년으로부터 4년 전, 24년 전이죠. 그때 이제 가을, 또 초겨울에 이제 선거 운동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11월 하순에 그 IMF의 구제 금융 신청을 할 때는 외환 보유액이 이제 39억 달러였다. 그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선거 운동이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아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그러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방금 박 총재님 말씀하셨듯이 당시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늦게 이루어졌죠. 그게 이제 바로 그 20년 전 4년이 채 안 된 3년 8개월간에 그 외환 보유액은 30배가 넘는 거의 1000억 달러, 990억 달러가 되고 당시 수준으로 세계에서 외환 보유액이 5위의 국가가 됩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다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남궁 장관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님 띠가 돼지띠신가요? 네. 음력으로 해서 돼지띠시고 양력으로 하면 생신이 정월이 생신이 될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양력에 딱이냐 음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옛날에 음력으로 하니까 돼지띠시고 제가 24년으로 해서 띠는 똑같은 돼지띠입니다. 그러니까 97년 선거가 있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세가 지금 제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 직전 한 달 정도의 그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6년에 OECD에 무리하게 가입하느라고 자본 이동을 급격히 자유화하면서 그 전후에서는 오히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불필요하게 투기 자금을 포함해서 그랬던 게 이제 97년 여름에 태국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전염이 돼서 그
전염이라고 합니다. 콘테이지언. 마치 요새 우리가 1년 반 이상 코로나19로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염하고 똑같습니다. 바이러스 전염하고. 그래서 급격히 이제 나가게 됩니다. 들어왔던 자본이 나가게 돼요. 증권 시장으로부터도 나가고, 그 다음에 만기가 돌아오는 1년 만기 이하를 이제 단기 외채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차환, 롤오버가 안 되고 그냥 나가게 되고 하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나가려면 외화로 꾼 돈은 외화로 갚아야 하니까 당연히 외화의 값인 환율이 급등을 하게 돼서 900원대에 되는 것이 1000원이 넘고 구제금융 신청할 당시에는 1500원이 되고, 그 IMF에서 신청한 지 IMF가 심사할 기간도 별로 없이 12일 만인가요? 12월 3일에 이제 155억 SDR의 규모의 이제 구제금융이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컨디셔널리티라고 하는데, 그런데 IMF 측에서 볼 때는, 또 IMF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 정부,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 자본, 또 다른 채권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DJ가 당선되시면은 과연 그 협정을 준수하겠느냐, 여러 가지 의혹이 붙어서 그때 이회창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가지고 야당 후보인데도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이렇게 하여튼 공개적으로 그런 약속을 해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외환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선의 초기 이슈는 인권 문제. 그 전두환 정부, 박정희 정부를 잇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그런 문제가 돼서 토론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또 상대방도 이해창 법관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던 것이 이제 갑자기 그 외환위기를 정권이 제대로 정책을 잘못해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이 바로 선거를 열흘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구제금융 협약, IMF 협약이 맺어진 12월 3일부터 한 일주일간 그런 흑색선전이 이루어졌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선거 캠프가 갑자기 하루 전에 요구를 해서 이 후원 연설을 할 사람을 인권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바꾸기로 했다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루 저녁 밤 3시까지 원고를 마련해서 20분짜리 후원 연설이에요. 그때 이회창 측에서 연설한 사람은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연설을 했어요. 이회창 씨 후원 연설, 찬조 연설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전히 그쪽에서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건전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식으로 11월 21일 전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저쪽에서 바란 거는 어떻게든지 선거를
끝내고 구제금융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대선에 이회창 씨 측에 악영향을 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흑색선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여름부터 김원길 당시 정책위원장을 통해서 10여인의 경제학자들이 후보를 돕고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아침에 모여서 여의도에 모여서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 외환과 금융의 전문가는 저 혼자라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종근 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김원길 정책위의장이나 할 수 있었어요. 당선이 되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표 계산을 하면 이인재 씨가 안 나왔으면은 당선 DJP 연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선되시고부터 2월 하순에 그 취임식까지 69일간이 그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 국가부도를 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2달하고 9일이었다고 봅니다. 뭐 그때는 거의 하루하루별로 이제 당선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뭐 하여튼 기록에 의하면 여기 도서관 측에서 나온 기록인 것 같은데 당선되자마자 미국 클린턴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시고 또 일본 당시 총리에게도 전화를 하시고 또 IMF 총재나 세계은행 총재 또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 왜냐하면 IMF로부터만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은 게 아니라 세계은행하고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도 받았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선거일날 가용 외환보유액은 34억 달러였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하루에 소요되는 외환 수요보다도 작은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아무리 적자 나는 기업도 뭐 두세 달치의 그거는 자금은 가지고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하루에 소요되는 외환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당선자로서 하루하루를 실질적으로 외환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클린턴 대통령 전화 아마 그 덕분 같은데 립턴 차관이 왔습니다. 22일인가요? 뭐 한 불과 선거 뒤에 3, 4일 만에 와서 만나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12월 24일 날 IMF와 주요 IMF 회원국 즉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받기로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급한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YS가 미적미적거리다가 12월 초에 한 IMF 구제금융 협약은 그 효과가 미진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실제 들어온 돈은 155억 SDR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선거 때까지 들어온 거는 40몇 억
SDR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뒤에 당선자로서 일주일도 안 되는 5, 6일 동안에 그렇게 경제 외교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국가부도를 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월 14일인가 15일에 기업개혁의 5대 원칙 재개와 합의를 하셔서 발표하시고, 또 1월 말 1월 중에 쭉 노사정 합의를 유도하셔서 2월 달에 취임 전에 그 노사정 합의안도 발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을 하십니다. 2월 20 며칠이었는데 여의도에 추운 날이었어요. 그때 뭐 여기서도 몇 분 참여하셨겠죠. 그 취임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습니다. 취임사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경제 문제, 유한위기 극복을 비롯한 경제 문제에 할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적극적으로 5년, 임기 5년 동안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박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가지 인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용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우리는 당면에 있습니다. 이게 취임한 2월 26일, 제 기억은 그런데 좀 다를 수도 있어요. 2월 하순에 어쨌든 여전히 국가부도 위기는 상존하고 있었다. 이런 이 심정을 지금 취임사에 담으신 거죠. 막대한 부채를 안고 매일같이 밀려오는 반규회차를 막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파국을 면하고 있는 것은 애국심으로 뭉친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EU 국가 등 우방들의 도움 덕택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또 몇 달 지나서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취임사 준비위원회를 취임 전에 구성하셔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상진 교수가 당시에 준비위원장을 하셨고, 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유시민 씨, 누님인 유시춘 씨인가요? 뭐 그분도 들어와 있었고, 경제 쪽에는 역시 저 혼자밖에 거기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준비를 해서 한상진 준비위원장을 통해서 드렸는데 당시 자택이 일산이셨죠. 아마 대부분이 고쳐지셨을 거예요. 경제도 뭐 이런 여러 부분이 제가 한상진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하고는 뭐 거의 다 다릅니다. 직접 고민을 하시고 직접 국민에게 솔직하게 호소를 하신 거죠. 방금 보시면 실업이 늘어나고 기업 도산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또 몇 달 지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문홀발처럼 기업들을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고요.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들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국민 앞에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이 부분은 5년간 못하셨어요. 그만큼 당시 적폐 세력의 그 힘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5년간 해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이 계승이 됐지만 그 뒤에 10년 뒤에 2007년 말 그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되면서 결국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한 모든 그 개혁이 불행하게도 도루묵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8년 가을에 리만 브라더스 붕괴를 통한 전 세계적인 세계적 금융위기의 확산을 이명박 대통령이 예견하지 못했고, 미국의 금융위기는 이미 2007년에 시작되는데 2007년 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문국현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한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당선된 뒤에도 저금리 정책과 이런 거를 무리하게 쓰면서 결국 외환보유액을 탕진하게 됩니다. 세계 5위 외환보유액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하는 걸 탕진하고 환율이 다시 경제학자들은 국제금융을 전공하는 경제학자들은 환율이 33% 이상 급등을 하면 외환위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50% 이상 2008년 가을에 급등을 하고 급기야 IMF 구제금융은 받으면은 이게 안 되겠습니까?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통해서 그걸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은폐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가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지만은 경제를 망친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가 망친 것보다 이명박이 망친 것이 10배는 더 중합니다. 이 적폐 세력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적폐 세력은 이명박이 일으킨 외환위기 은폐에도 성공했거니와 박정희, 전두환에 비롯해서 노무현,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의 합작품인 97년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 10년간 제대로 책임자를 밝히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듯이 24년 전에 외환위기에 진짜 책임이 어디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기여를 했던 사람은 강만수 재경부 장관은 이명박이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에 의해서 이어서 재경부 경제부총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또 당시 1급으로 외환
문제에 책임이 있던 윤중현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저쪽 아시아개발은행으로 피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기용을 하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료들은 위기를 숨기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대통령이 다른 길로 해서 알게 되면 늑장 보고를 하거나 이런 식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 3기에서. 왜 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슨 문제냐? 부동산 문제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70% 이상 뛰었는데 뭐 15% 내지 20% 뛰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통계청보다도 더 큰 금액으로 조작된 주택 가격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1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보궐선거 지난 4월에서 지고 그 부동산 서울의 시장을 다시 오세훈이한테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DJ의 리더십을 아셔야 하는데 중요한 리더십은 관료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안 속으셨다고 하면 뭐하지만 적어도 임기 초기에 제가 모시고 있는 기간 동안은 관료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경제대책 조정회의라는 걸 만드셔서 2주에 한 번씩 토론식으로 하셨습니다. 박정희부터 YS 이르기까지는 보고받는 식이었지만 브리핑 받는 식이었지만 토론식으로 해서 중요한 경제 문제를 하시고 직접 그걸 주재하셨어요. 그게 그 김대중의 리더십입니다. 현실 경제와 금융 경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아마도 유일한 분일 거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못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써주는 대로 읽는 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기자회견도 못하고. 제가 1년간 청와대에 모시고 있을 때에는 우선 IMF 위기란 말이 틀린 장명입니다. 촘스키가 얘기하듯이 모든 거에는 이름을 바르게 붙여야 하거든요. 정명, 바른 이름. 취임사에도 IMF 위기라고 안 하셨어요. 외환 위기라고 하셨지. 아까 제가 읽어둔 부분에도 있을 거고요. 뭐 한번 읽어보세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병행 발전하겠다고 하시고, 뭐 외환위기, 또 뭐 6.25 이후 최대의 국난, 파탄 이런 말씀을 쓰셨지. 이게 어떻게 IMF가 일으킨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책임을 떠넘긴 IMF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DJ 때문에 노동을 비롯해서 정리해고제를 비롯해서 신자유주의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제가 김대중 도서관에서 이거는 별로 인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KDI하고 함께 당시 KDI 원장이 이진순
교수고 이진성 교수하고 저는 90년대 초반에 이 대중 참여 경제론을 내실 때 이제 유종근 지사하고 같이 도와드렸는데 우선 IMF 위기라는 말을 오늘까지만 쓰시고 내년부터는 쓰지 마시고요. 그냥 97년 외환위기라고 하든가 외국에서는 그냥 한국의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또 IMF의 용어는 한국의 코리안 캐피탈 어카운트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자본수지 위기, 즉 단기 외채가 유출되면서 OECD 가입한다고 하면서 막 유입이 됐던 게 유출되면서 이제 외환 국가 부도 위기가 생긴 거니까 캐피탈 어카운트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뭐 그게 IMF가 붙인 이름이라 마음에 안 든다면 어쨌든 우리 이름으로 정확하게 그걸 해야겠죠. IMF는 자기 자신들의 그 한국과 갑자기 협약을 맺을 때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잘못했다는 자기 평가를 2003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질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세 나라를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98년에 한국이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그것도 마이너스 6%까지 될 줄 몰랐다. 자기들은 단 0.몇 %라도 플러스 성장이 될 줄 알았다. 그게 우선 자기들이 크게 저들은 잘못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은 한국 YS 정부가 제공하는 그것만 믿고 자료만 믿고 한국의 국내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취약한 줄 몰랐다. 그건 자료 제출을 잘못 허위로 제공한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그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고 자료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 본인 그 IMF 측의 책임도 크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날 때는 그런 한국의 경험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그 진실성도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그 뒤에 정권도 문재인 정부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내년이면 또 다른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을 텐데 아까 책을 꺼내던 이유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인데요. 특히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장신기 박사가 이 문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에 영국에 가셨고 영국에 가신 동안 독일에도 꽤 오랜 기간 가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 기민당 정부의 독일 기준으로는 보수적인 그런 경제 철학입니다. 그 중에 채택하신 게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독일에 비유하면 히틀러 나치 정부와 비슷했기 때문에 한국에 필요한 건 2차 대전 패전 뒤에 독일 기민당 정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기민당 정부의 경제 철학이다 해서 그걸 제공한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자유주의, 여기 김누리 교수가 와 계신데, 독일어는 제가 짧아서 질서라는 말은 오르도라고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영어로 리버럴리즘은 뭐라고 합니까? 리버럴리즘입니까? 뭡니까?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제 추측입니다만 그때 하셔가지고 갔다 오셔서 이 책을 내실 때 바로 여기 앞부분에 경제 철학 부분에 그 질서자유주의를 언급을 하세요. 그게 밑바탕이 돼서 이제 한 3, 4년 뒤에 97년 선거가 있었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걸 할 때 시장 질서를 경쟁 질서로 만드는 데는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한다. 그게 강한 정부다. 취임사에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얘기했었는데, 그 강한 정부를 파워풀한 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식의 파워풀한 정부가 아니라 스트롱 가버먼트. 스트롱 가버먼트는 뭐가 스트롱 가버먼트냐? 스트롱한 이해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정부가 스트롱 가버먼트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스트롱한 이해 집단이 어디냐? 그게 재벌이죠. 재벌에 휘둘리지 않고 재벌을 개혁해서 자유경쟁 질서를 만들자는 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할 때 그 시장경제 발전의 핵심이고, 그렇게 하자면 재벌의 빚을 꿔주는 금융개혁을 해서 금융기관이, 은행들이 재벌의 잘못된 투자 행태나 이런 것을 바로잡게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시장을 발전해서 코스닥을 통해서는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또 일반 수출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꼭 은행을 통해서 차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공공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외환위기에 책임 있는 재정경제원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하셨어요. 세수를 쪼개셨어요. 그래서 경제부총리 자체를 없애고 본인이 직접 경제개혁과 중요한 경제정책을 결정하시고, 금융정책은 한국은행을 독립시켜서 하고, 그러니까 관치금융을 없앤 거죠. 그리고 금융감독기구를 독립시키고 통합시켜서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원은 YS 때 불과 94년 말에 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서 이제 만든 것인데, 외환위기에 책임이 있으니까 재정경제부와 이기성 장관을 임명하셨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진념 초대 기획예산처장인데, 그 다음에 또 예산청이 있었어요.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수석으로서 있을 때는 재정경제부 장관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정책기획수석으로 가서는 기획예산처하고 예산청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그 뒤에 다시 이렇게 되고, 특히 금융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금융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금융감독 정책 외에
금융 산업 정책도 이제 하도록 해가지고 결국 2008년 가을에 제2 외환위기뿐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나 최근에 사모펀드 문제나 또 뭐 이상한 사기 사건, 김무성 의원이 걸렸다는 그런 것까지 계속 지금 금융에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 생산은 중요한 정책. 근데 그렇게 않고 관료들이 만들게 된 건 그게 박정희의 낡은 틀이거든요. 일반 제조업 상품도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이 있듯이 정책도 생산 과정이 있고 그 정책을 제작하는 매니팩처링 하는 데는 국회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권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또 제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 정책 상선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재벌,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 이게 좌지우지되는 A당이든 B당이든 마찬가지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정신을 계승하는 분들은 제 자신이 반성을 해야겠습니다만 현재의 의미로 김대중 리더십을 되새기는 현재의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처 내에서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될수록 쪼개고 직접 대통령이 여러 관료들의 말도 다양하게 듣고 또 외부의 전문가의 말도 다양하게 듣고 김대중 대통령은 연구기관의 KDI를 비롯해서 경제연구기관도 직접 부처로부터 단절을 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연구원장의 보고를 받고 그러셨어요. 스스로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충분히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솔루션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료에만 의존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실 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2001년 8월 이전에 2000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이 됐습니다. 외채 위기를 겪고 3년 되는 해에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해 2007년 8월에는 그 한 달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외환보유액이 5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다시 그 당시 뭐 당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인지 하여튼 이명박 정권에게 넘어가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엑스터널 벌너러빌리티라고 하는데 대외 취약성을 줄이고 이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기반을 쌓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70~80%를 닦으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20~30%를 닦아서 그 10년간 외환보유액 5위의 국가가 됐는데 그걸 1년도 안 되는 단기간에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고, 그걸 다시 망친 것은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게 다시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리더십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경제 위기를 굉장히 키워왔습니다. 의도하시지는 않았겠죠. 관료의 허위 보고에만 의존하시고 외부의 전문가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시고 지금 그렇게 폐쇄적인 리더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외국 지도자, 외국 전문가와 뭐 영어로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 실력 굉장하세요. 대통령 하실 때 외국에 런던 아셈 회의에 가서 하실 때도 회의를 그냥 주름 잡으세요. 그냥 10여 명의 정상들의 그래서 초안으로 만든 것까지 수정하는 것까지 다 그 회의에서 주도하시고 영어로 하세요. 통역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때 뭐 청와대에서 통역했던 분이 여자분이 현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 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 난 정확하진 않지만 자 지금 경제 위기가 일어난다면 외환 부분이라기보다는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이 30년 전에 겪었던 부동산 거품 문제로 인한 그 위기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거품이 꺼지면서 그래서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K-팝이다, 문화다, 뭐 기생충이다 해서 BTS다 해서 문화는 지금 선진국이 되고 수출을 하고 있지만은 국내 양극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발 위기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옛날에 외채가 많았다면 지금은 가계에 대출해준 가계 부채 부담이 세계에서 크고 바로 그런 위기 때문에 2008년에 미국도 가장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했듯이 우리가 다시 이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하에서 이런 경제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지난 4년간 낮아진 게 아니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아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그래서 다음 대통령 하에서는 언제든 위기가 현재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이 책이 이 심판은 97년 봄에 나왔지만 원래는 94년인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정치인 김대중은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못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3, 4년 지나서 이 책 나오고 3, 4년 지나서 외환위기가 실제로 97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보다 금융 경쟁력이 높다고 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바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금융 경쟁력은 지금도 우리가 뭐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거기는 뭐 1, 2위를 다툰 나라니까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보다 순위가 어떤지 뭐 비슷해졌거나 아직도 뒤지거나 이럴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 금융위원회를 해체한다든가 DJ의 리더십 같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 경제부처의 조직을 바꾸고 관료들을 대부분 고위관료를 개병형으로 임명하고 해서 DJ가 다 추진하셨던 거거든요. 정보가 우선 진짜 정보가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헌법에 따른 경제 조항에 대통령의 의무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국 경제의 장래가 DJ가 다시 재난 속에서 구한 외환위기 속에서 구한 한국 경제의 밑빠진 독의 밑을 유출되는 그 투기로 유출되는 것을 전부 막고 다시 함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다 같이 문화예술인과 다 같이 플랫폼 노동자들과 다 같이 공생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태동 교수님께서